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온입니다. 네. 아이고 한 이틀 정도 인어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 왕자님을 택해서 목소리를 잃어가지고 답답했던 그 인어의 심경이 어땠는지를 제가 이제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사상 최초의 ASMR 방송에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참 많은 힘을 주셨던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 저를 대신하여 또 새벽을 지켜주신 정프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제 주변에는 또 저를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다라는 것을 또 체감을 했던 이틀이었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아직까지는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는데 이 정도는 거의 정상 아닙니까? 예, 이 정도는 정상이고요.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장 막판에 다시금 S&P 500과 또 나스닥이 상승 전환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찰리 먼거와 또 워런 버핏 그 두 인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인데 오전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저도 속보를 통해서 CNBC 보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찰리 먼거 옹께서 99세의 나이로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저도 접했는데 뭐 많은 이들의 투자에 관련한 굉장한 또 귀감을 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분이 너무나 좀 연로하셔서 자리가 좀 공석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전해졌다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오늘 오랜만에 또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 연구원과 함께 채권 시장의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 어김없이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가 또 아쉬운 소식을 전했죠. 사우디의 오일머니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는 건데 뭐 이번 기회를 또 우리가 발판 삼아서 다음 엑스포를 또 도전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또 언젠가는 우리도 좀 엑스포 유치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 너무 실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움직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분명히 약법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막판 30분 남겨두고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다우가 0.24% 그리고 S&P 500은 0.1% 나스닥 지수도 0.29%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반면 러셀 2000 지수만 빨간불을 켜면서 0.46%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주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일단 소비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번 소비 사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워낙에 좀 몸을 사리는 걱정을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소비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수감사절부터 이번 사이버 먼데이까지 참 역대급의 온라인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당일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 일명 사이버 위크라고 불리는 그 주간에 온라인 매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9조 2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는데요. 어도비가 전망했었던 그 수치가 한 372억 달러, 그러니까 이것을 웃돈 3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그런 소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도 훈훈 그리고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테슬라도 급등이라고도 제목을 붙인 거고요. 이러한 소비의 뭔가 탄탄한 받침 속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냈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현재의 정책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또 인플레이션의 2% 목표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위치라고 하면은 뭘 뜻하는 걸까요? 금리 아닐까요? 금리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렇고요. 근데 또 이거를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지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인하를 빨리 하지 않을 수도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시장은 워낙에 지금 심리가 좋아서 그런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2월에 FOMC가 예정돼 있죠. 12일부터 13일에 예정돼 있는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연히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여전히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강하다라는 것을 시사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 먼저 보도록 하죠. 지난 11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2를 기록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5개월 내 최저치였었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서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달이 99.1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딛고 102로 올라선 상황이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예상치도 101이었기 때문에 2도 또 상회하는 수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9월에 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9% 올라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9월의 상승률이 전월 상승률 2.5%를 웃돈 3.9% 기록이 됐고요. 가격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0.7% 올라서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해서 꺾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은 헬스케어 쪽이랑 뭐 이미 소비재 살짝 혼조로 보이긴 했지만 이미 소비재 쪽은 그 테슬라가 다 이제 끌고 올라갔겠죠.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여주세요. 자, 테슬라 초록불 보이시죠? 드디어 이제 11월 30일 현지 시각으로 11월 30일부터 사이버트럭에 콧물이 갑자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사이버트럭에 인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스틴이었나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스틴이었는데 저는 근데 어제 밤 사이에 나왔던 그 뉴스 가운데서는 블룸버그에서 너무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일론 머스크 본인조차도 사이버트럭에 대한 그 양산이 그 예상대로 착착착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더라고요. 사이버트럭이 테슬라에는 이미 악몽이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사진 보셨어요? 그 전시되어 있는?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미지나 아니면은 그 약간 모형처럼 보여줬었던 그런 것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 사진은 처음 봤는데 우리 왜 보면은 그 냄비, 스테인리스 냄비 그 반짝반짝한 그런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재 성형이나 조립이 굉장히 어렵고 배터리 양산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량 생산의 궤도가 아직은 옳은 것이 아니고 양산 방법을 개발하는데 테슬라조차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4년 전에 사이버트럭 시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자동차가 총알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튼튼하다라고 그 점을 내세웠던 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4년 뒤인 11월 30일에 드디어 공개를 하게 되는데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소재가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한 초경량 합금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강도가 높아서 그 성형과 용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이게 또 아무래도 모서리가 대부분 직선인데다가 또 밝은 색의 금속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나마 치수가 잘 맞지 않으면 그게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해요. 뭐 테슬라의 단차는 워낙에 유명하니까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소재 특성상 더 많이 드러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오차 범위나 그 설계를 하라고 하는 그 허용 범위가
1mm 안쪽에서 고체 범위를 허용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까다롭겠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의 첫 인도 소식 관련한 다른 테슬라의 판매량을 좀 쫙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4% 넘게 올랐고요. 246달러 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엔비디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록불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 애플 0.2%, 구글 0.4%, 메타가 1% 넘게 올랐고요. 반면 엔비디아 등의 종목들 반도체주들은 약간 혼조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 특이했던 건 계속해서 그 소비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자 어퍼몰딩스라는 기업의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어퍼몰딩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페이나우? 페이나우가 아니죠. 바이나우. 지금 사고 페이레이터. BNPL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백화점에서 행사할 때는 뭐 6개월, 12개월 할부도 예전에는 요새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죠. 예전에 했었고 3개월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당연히 붙습니다. 무이자는 뭐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뭔가 고유한 그런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소비 시즌 사람들 지갑이 분명히 얇아졌다고 했는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지? 했더니 요 바이나우 페이레이터 서비스를 굉장히 또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해요. 저는 사실 그 미국 직구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환율도 조금 내려가고 해서 근데 몸 관리하느라 뭐 사이트를 열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TMI로 전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련된 종목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는 보잉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츠가 그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2%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개별적인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던 종목을 보면은 앞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쪽에 뭐 파이자나 머크, 에브비 등의 종목들 좀 쉬어갔고 또 종목 가운데서는 테슬라 바로 위에 있는 디즈니의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쉬어가면서 2.8%대 내리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 아닌데 한 하루 만에 저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예, 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시황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사람은 역시 한번 잃어봐야 돼요. 잃어봐야지 소중함을 알지. 자, 여러분 함께 뉴욕 증시 분위기 쭉 봤고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안예하 선인연구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하루빨리 회복해서 다행이다. 하루 만에 목소리가 돌아왔다. 어제 제가 진짜 좋다는 거, 어제 진짜 좋다는 건 다 했어요. 예, 좋다는 뭐 많은 주사와 약물과 몸에 때려 넣어서 예, 체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되더라고요. 예, 되더라고요. 어제 정프로님 저 시황하고 요 진행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로 이렇게 짧게 돌려봤는데 굉장히 또 새로운 역시나 우리 진행 천재, 방송 천재 정프로님께 새로운 모습이 보여서 또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멀어졌죠? 네,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네요. 소리 질러야 될 것 같죠? 예, 좀 멀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는 네. 다시 좀 과했던 열기가 네. 조금 식으면서 정상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조금, 네, 4.9에서 지금 4.3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좀 가파르게 또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어서 그걸 좀 점검해 보고자 오늘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가파르게 올랐고 또 그만큼 네.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러면 금리가 그렇게 또 국제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 거는 왜 떨어졌다고 분석을 하셨습니까? 일단 11월 FMC 이후로 좀 이렇게 이제는 정말 동결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인식이 좀 강화가 되면서 좀 4.9에서 4.3까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한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금리가 좀 가파르게 떨어져 왔는데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은 이제 향후 동결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인하를 얘기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최근의 하락은 좀 가파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향후의 동결 기대감은 좀 유지가 되면서 조금 시장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11월 FMC 이후에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봐도 향후의 인상에 대한 경계감들은 좀 낮아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표를 같이 보시면 네. 11월 7일부터 이제 20일까지 좀 발언들의 흐름이었고 사실 오늘 이제 미셸 보우먼 이사가 한마디 더 했는데 지금 사실 뭐 인플레가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면 추가적인 인상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약간은 매파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11월 7일에 발언했던 분들 보면은 인플레가 완화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일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완화가 정체된다면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기존의 발언들을 좀 반복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빨간색 표시가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그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사들이나 의장이라든지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의 발언을 조금 주의 깊게 보면은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시 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근본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이날 발언도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상 없이 물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다만 시간은 좀 소요될 거다 정도의 조금은 어떻게 보면 추가 인상이 없다라는 거를 발언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확신을 어렵게 된다라면 인플레 기대를 위해서 조금 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발언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면은 필요하면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위원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좀 의견이 많이 갈려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향후에 적어도 완전한 인상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인상에 대한 경계감 자체는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동결의 기대가 좀 더 높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 금리가 최근에 좀 빠졌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젯밤에도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네네네. 이사가 현재가 참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좋은 위치라는 것에 대한 해석도 약간 반반일 수 있잖아요. 좋은 네네. 위치가 우리 여기 더 안 올릴 거야 네네.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오 했는데 좋은 위치랑 내리지도 않을 네, 거야로 볼 맞아요.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시장은 지금은 다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구나로 네네. 여겨졌는데 맞나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음. 조금은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쪽으로 좀 네. 해석하는 경향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12월 FMC가 약간은 좀 불안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12월 F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어떤 지금 좀 금융시장이 좀 완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조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조금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경계감이 높은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9월 FOMC 이후로 미국 채금리 급등세로 인해서 금융시장도 좀 불안이 많이 야기됐었는데 고금리는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네네. 간단하고 쉽게 네네. 이해를 하려면은 네네.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네, 봐야 되는 간략하게 거죠? 사실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냥 저희 개인들만 생각해봐도 금리가 올라서 대출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기업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도표를 보시면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선진국 기업들의 현금 대비 이자 비용 비율인데요. 파란색 막대가 이자 비용의 1배 미만인 기업들 비중입니다.
보시면 사실 그 1배 미만인 기업들의 비중이 소기업 같은 경우는 1분기 들어서 한 40%가량 육박하는 수준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이자 비용 대비 이자를 내야 되는 돈 대비해서 현금이 사실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 자체는 더 높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기업일수록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들은 보여주지만, 이제 이렇게 좀 소기업 중심으로 좀 불안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게 1분기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는 더 올라와서 이 비율 자체는 더 올라왔을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기업들의 파산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라고 보면은 이제 파란색 선이 기업들의 이제 파산 지수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제시하는 파산 지수인데요. 제목이 잘못됐네요. 파산 지수와 실업률 추이인데요. 파산 지수를 보시면 파산 지수와 사실 실업률이 약간은 좀 방향성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때 크게 같이 동행했던 부분들은 항상 경기 위기 때 같이 나타나는 흐름이었는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좀 같이 이렇게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률이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진 않아서 아직까지 가계 소비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정도로 기업들의 파산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기업들의 파산이 조금씩 반등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은 완전히 직접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최근 4.5를 넘어서던 그 금리 수준에서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크레딧 스프레드도 조금 반등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왔었는데, 사실 금리가 다시 조금 빠르게 좀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이 정도 금리는 좀 받아들일 수 있어, 기업의 이익에 그렇게 완전히 해를 미치는 수준은 아니야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연준 위원들로 하여금 조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를 좀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면 약간 끝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약간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숨쉴 틈을 좀 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국채금리는 국채금리고 또 이제 기준금리는 또 기준금리고, 이게 어떻게 시차를 좀 둘 거 아닙니까?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맞아요. 내려가고 올라가고에 따른, 그러면 이 연준도 그걸 좀 계산해가지고 이런 거를 속도를 조절을 하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사실 연준도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경기를 완전히 급격하게 냉각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준도 항상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 자체는 연준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연준으로서는. 근데 물론 이제 물가 자체가 헤드라인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연준 위원들은 좀 반길 수 있는 그런 지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12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정책 방향을 좀 확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매파적인 톤을 보여준다라면 연준은 지금 금리가 조금 낮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크게 건드리지 않고 기존의 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라면 지금의 상황이 연준도 그렇게 어떤 물가 안정이라든지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기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2월 FOMC에서의 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12월 예상은 좀 마지막에 저희가 또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사실 저희가 이제 올 초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벌어지자 여러 가지 쪽에서 이제 뭔가 터질 만한 이슈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터진 건 없고, 물론 곳곳 기업들 파산,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지 못한 작은 기업들은 이미 파산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만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회사채 시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텐데 그런 쪽에는 좀 불안감이 좀 나타났나요? 사실 지난 이제 금리 상승 때는 조금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반등하면서 조금 불안한 양상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면 네. 이게 17년 이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랑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요. 사실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2022년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음에도 네. 크레딧 스프레드는 정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에서도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채로의 어떤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갔었고 네. 스프레드가 낮다라는 거는 회사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올 한 해 채권들의 수익률을 좀 쪼개서 보면은 올 한 해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4.5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부터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하자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조금 반등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였었고 그런데 다시 4.9에서 금리가 떨어지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4.5에서 4.9라는 그 레벨 자체가 약간은 금융시장이나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레벨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 조금 그거를 떨어지자 조금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은 지금 최근에 그런 사태들로 어느 정도 적정 금리 수준을 찾아 나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준으로서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되 이 정도 레벨에서 조금씩 수요가 둔화되는 거를 확인해 나가려고 하는 그 금리 레벨을 좀 찾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그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이제 지금이 약간의 균형점에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어떤 그 약간 지금의 상황들을 좀 해석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문제는 이제 만약에 미국 경기가 그래서 지금의 금리 레벨에서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좋고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인식이 된다라면 오히려 연준으로서는 그러면은 뭐 조금 더 괜찮아서 물가가 조금 다시 반등할 조짐이 보이면 추가적인 인상도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매파적인 카드를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 있는 지표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진짜 이게 균형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좋아지면 오히려 올리고 아니면 안 좋아지면 조금은 더 다른 식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균형점에 지금 와 있어서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봐도 사실 그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약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이 살짝이라도 뭔가 맞아요. 깨지는 이슈가 발생이 되면 또 반대 쪽에 있었던 것들이 와르르 네. 시장에 또 전달이 되면서 그동안 또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또 얘기하고 하면서 부정적인 환경이 마련되는 거는 뭐 삽시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밤사이 발표된 그 소비 관련한 내용들 네네.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도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인데 사람들이 그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그 서비스도 분명히 이자를 낼 거란 말이죠. 그쵸. 그걸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를 또 보고 물론 소비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욜로족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유 모르겠다 나는 경기도 안 좋은데 실제로 사실 고용이 맞아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는 좀 고소득 연봉자들보다 맞아요. 평범한 소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나 모르겠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쓰고 죽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펼쳐지면은 요거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저는 걱정에서도 살짝 맞아요. 됐어요. 맞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소비가 되게 급격하게 둔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저도 들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줄 서는 식당들은 계속 다 줄을 서고 그러니까요. 되게 예약하기 어려운 식당들도 아직도 많고 맞아요.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막 이런 그런 그 사업들이 약간의 조금은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는 없지 않습니다. 네. 연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소비가 정말 탄탄하게 늘고 있는 거면은 괜찮은데
빚 땡겨가지고 소비를 한다라는 네네. 것에 있어서도 뭔가 시사점을 그들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예고를 해주시긴 했지만 12월 FMC에서 연준이 어떤 또 스탠스를 취하냐, 그리고 그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말 산타랠리가 있냐 없냐로 나뉘어질 텐데 우리 안희아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좀 시장에서 조성되고 있는 게 이제 페드워치를 통해서 보면은 한 5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다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은 지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5월이 좀 빠른 거다. 네네. 근데 5월 아니면 6월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연준에서 제시했던 거는 내년도에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그쵸.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 인하에 대한 속도나 그 폭 자체를 시장에서 조금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사실 연준의 목표는 고금리가 좀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지금의 모든 과정이 그랬던 건데 지금 오히려 이 인하 기대를 좀 빠르게 반영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에 있어서는 조금은 달성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의 지금 조성되어 있는 인하 기대를 약간은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2월 FMC에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점도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 이것도 해석하고 뭐 이러느라 네. 또 바쁘겠습니다. 점도표가 좀 뭐 많이 달라질까요? 이게 일단은 사실 저는 점도표 상에서 찍히는 숫자는 지난 9월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9월에서 제시했던 점도표 상에서 보면은 올해 한 차례 더 하겠다라고 해서 중간값을 5.6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5.6에서 내년에 5.1이 되면 2번의 금리 인하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2번 정도 금리 인하, 그러면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인하를 하겠네라는 인식을 좀 받아들였던 건데 근데 5.6이라는 이 상단이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안 했기 때문에 한 5.3, 5.4 정도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내년에 그대로 5.1로 내년도도 5.1로 제시가 되면은 한 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식 자체가 2차례에서 한 차례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연준은 정말 금리 인하를 할 의지가 많이 없구나라고 인식을 될 수 있고 시장에서도 약간은 지금 최근에 뭐 이 말씀드렸던 이 균형점에서 약간은 매파적인 톤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시면 네. 이게 9월 FMC에서 미 연준이 제시했었던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고요. 파란색 막대가 2023년에 대한 전망이고 올해? 분홍색 막대가 2024년에 대한 내년. 전망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성장률은 올해 사실 좀 2%대로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어서는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실업률도 한 4.1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고 물가 같은 경우는 2.5나 2.6으로 조금 둔화가 될 수 있고 저 숫자를 본다고요? 네. 근데 뭐 사실 지금부터 이제 MOM으로 MOM으로 0.2 정도만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네. 내년 상반기 한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보시면 정책 금리에 대해서 9월에 제시했던 게 올해 5.6까지 올리겠다. 한 차례 더 올리겠다라고 제시를 했었던 가운데 내년도에 있어서는 5.1로 제시를 해서 이제 2차례 인하 정도를 시장에서는 기대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5.6이 5.4로 이번에 떨어질 거란 말이죠. 금리 동결을 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있어서 5.1로만 그대로 제시가 되더라도 한 차례밖에 인하를 안 한다고라고 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네. 물론 시장 만약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빠르게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사실 오늘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표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쵸. 또 다시. 그래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에서 지금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지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지금 최근에 반영됐던 5월부터의 금리 인하 기대 자체는 조금 차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한 3차례 정도 연속으로
3% 동결을 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연준으로서도 좀 신뢰성을 잃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대응하려고 네, 기다리고 물론 있을래? 지금도 시장에서는 믿지 않죠? 연준을 잘 신뢰하지 않는 것 같긴 네.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조금의 이 점도표를 통해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 자체를 많이 낮춰놓는다라면 조금은 그게 먹혀 들어가면서 사실 시장 금리 차원에서는 최근에 한 4.3 정도까지 떨어졌던 금리 레벨이 한 4.5 정도에서 다시 레벨을 조금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추가적인 인상은 없다라는 점에서 지난달에 이제 4.95%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금리 자체까지로는 다시금 반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4.5에서 한 4.8 정도의 레벨에서 좀 그 정도에서 다시 레벨이 형성되면서 거기서 좀 등락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 레벨에서 사실 지금 최근에 확인했던 것들이 뭐 기업들의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에서 조금씩 수요 둔화와 물가 둔화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연준에서도 좀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FMC 때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뭐 점도표나 내용들이겠지만 또 시장이 또 그때 당시의 심리가 또 네네.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즈음에서 한 번 더 나와주셔서 네네. 내용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